현재 일본 고등학생의 한국 수학여행 경험담이 일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일본 커뮤니티에 공개했고, 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일본인 학생이 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출신의 사쿠라입니다. 저는 꽤나 특이한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며 혐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무척이나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 내에서 이러한 한국에 대한 반감을 표하는 가정은 꽤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을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가정은 거의 저희 집안뿐인 것 같았고, 저희 집에서는 정치적 분노나 국가산업 실패와 같은 일본의 국가적 좌절의 희생양이 필요할 때마다 한국을 찾곤 했죠. 자칭 역사의 수호자인 할아버지는 한국이 언급될 때마다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 혐한 전문 방송을 향해 소리치며 한국은 배은망덕한 국가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혐한 블로그, 포럼, 편향된 다큐멘터리로 무장한 아빠는 한국은 일본의 기술 카피 없이는 스마트폰조차 제대로 개발할 수 없는 이류 모방 국가라고 믿으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빠는 한국산 부품으로 만든 일본 브랜드 휴대폰을 사용했지만 말이에요. 당연히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족들의 생각을 물려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일본 교과서에는 여전히 일본이 한국의 문명화를 도왔다고 속삭이고 있었기에 저 또한 한국은 감사할 줄도 모르는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러한 사상을 가졌던 저는 일본의 한국을 밑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 덕분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꽤나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교실 내 K-팝 팬인 학생을 보고 세뇌당했다라고 조롱하곤 했고, 이러한 혐한은 제게 동급생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달라졌어요. 한국이라는 국가가 발전을 거듭하고 문화적 지배력이 강력해짐에 따라 제 혐한은 더는 먹히지 않게 되었거든요. 급기야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었을 때 상황은 급반전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을 자신있게 퍼뜨렸지만 반 친구들은 더 이상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거든요. 뭔가 달라졌어요. J-팝 아이돌을 쫓아다니며 사랑했던 소녀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때 사무라이 피규어를 수집했던 소녀는 이제 한국 법정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더군요. 저와 함께 학교 내 반한 감정을 주도했던 아이요? 고등학교에 올라온 지금 그녀는 오히려 한국 대학교로의 유학을 준비하며 한국에서 잘생긴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평생을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배신감에 치를 떨자 그녀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올 뿐이었어요. 사쿠라, 촌스럽게 아직도 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니? 그런 시대는 저 멀리 흘러갔어. 내가 한국 유학을 가는 게 배신이라고?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을 능가한 지 오래고 한국의 평균 월급 또한 일본을 완전히 능가한 지 오래야. 그리고 자상하고 키도 큰 한국 남자들은 가부장적이면서도 키도 작은 일본 남자와는 수준 자체가 다르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한국에 가지 않으면 그게 더 바보 같은 선택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내게 말을 걸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이 학교에서 반환을 외치는 건 너 하나일 뿐이고 아이들은 다들 너를 기분 나쁜 아이라며 싫어하거든. 괜히 너와 같이 있는 것이 발각된다면 나까지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 그렇습니다. 반에서 유일하게 반환을 외쳤던 저는 이제는 시대에 뒤처진 유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반환을 외쳤다는 이유로 따돌림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절한 학교 생활을 이어가던 와중 학교 측은 충격적인 공지 하나를 내리더군요. 바로 학교 측은 새로운 수학여행 장소로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나 아니면 다른 일본 지역도 아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지를 본 다른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심지어 장소 투표 중 한국이 얻은 득표는 97%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즉, 한국행은 모든 아이들의 여론과 다름이 없었던 거였죠. 아빠는 새로운 수학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대로 입에 있던 된장국과 밥을 내뱉으며 기침을 연발하셨습니다. 한국으로 간다고? 납치를 당하려고 작정했어? 아빠가 외쳤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는 거 모르니? 너는 분명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불합리한 일을 겪고 여행을 망쳐버리고 말 거야. 아빠는 다른 방으로 뛰어들어가 2000년대에 낡은 캠코더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정 가야 한다면 이 캠코더를 가져가. 영상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아무리 수준이 낮고 막장인 한국인들이라도 감히 너를 어쩌지 못할 거야. 그리고 캠코더로 촬영을 하면서 한국이 가난한 국가라는 증거도 함께 포착해와. 나는 이 영상을 토대로 각종 언론사에 제보를 하면서
은근슬쩍 한국을 존경하는 요즘의 한심한 일본의 실태를 완전히 뒤바꾸고 말 거야. 그리고 학교 측에는 영상 증거를 근거로 피해 보상을 요청하겠어. 사실 아빠가 내미는 오래된 캠코더를 보고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한국에서는 이런 낡은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최첨단으로 돌아가는 나라고 무엇보다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건 그다지 부담이 되는 행동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일본은 다릅니다. 일단 저희 집만 해도 그래요. 저희 집의 선풍기나 TV 등은 전부 20년은 넘은 것들입니다. 에어컨도 20년은 넘었지만 아직도 깨끗해요. 왜냐하면 저는 살면서 에어컨을 틀어본 적도 없거든요. 저희 집은 가난하지도 않아요. 평범한 일본의 중산층입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전기세가 감당이 안 돼서 에어컨은 틀어본 적도 없고 가전제품이 오래돼도 바꿀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한국을 좋아하는 반 아이들이 보던 영상 속에서는 분명 한국은 평범한 가정집도 일본의 부유한 집안보다도 훨씬 윤택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고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의 명령도 명령이었지만 제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킬 겸 사명감을 안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낡은 캠코더를 꽉 잡고 혼란스러운 입국장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가난한 국가이므로 공항에서는 끔찍한 혼란만이 가득할 것이 분명했어요. 오래된 카운터와 낡은 간판, 불친절한 직원들이 일본 여권을 노려보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긴장한 채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시간을 보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었을 때부터가 놀라움의 시작이었어요. 제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연결된 와이파이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흠잡을 데 없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집 밖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높은 요금 탓에 집에서도 고품질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죠. 그러나 이곳 한국에서는 착륙 후 5분 만에 유튜브의 고화질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을 정도의 와이파이가 무료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이러한 특별한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은 한국은 원래 이런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라도 했는지 너무나도 침착하게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이 와이파이로 자신의 부모님께 영상 통화를 걸기도 했어요. 일본에서 영상 통화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부자가 아니라면 엄두조차 못 내는 통화지만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나 무료로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출입국 심사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길고 어색한 줄과 혼란스러운 눈빛을 기대했어요. 모든 것이 서툴고 주먹구구식인 개발도상국 한국의 한계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캠코더까지 몰래 켠 채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반겨준 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인 직원을 만날 필요조차 없었어요. 대신 영어, 중국어,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어를 지원하는 디지털 키오스크가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터치 기반이고 현대적이며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은 AI 입국 심사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였고 이러한 AI 기술은 여권과 얼굴을 스캔한 뒤 3초도 안 되어 제가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킬 확률, 불법 체류를 할 확률 등을 계산했고 이를 토대로 입국을 허용해 줄 것인가, 별도의 인터뷰실로 보낼 것인가를 평가했습니다. 덕분에 길었던 줄은 순식간에 줄었고 저는 거의 기다리지도 않은 채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었죠. 일본이었다면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 공항 직원들은 모든 과정을 수기로 처리하고 혼자서 처리해도 될 일을 3명이 달라붙어서 볼펜을 사용하며 일을 수행하기에 수속 과정은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이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제 캠코더에 녹화된 영상을 본 아빠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걸 보고도 아빠는 한국은 일본의 모든 것을 따라했다며 역정을 내실까요? 저는 순간 한국행이 두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공포감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놀란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이동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다른 아이들과 따로 걸었어요. 아이들은 저와 옆에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특히나 캠코더를 들고 있는 저를 본 아이들은 제게 적당히 하라며 질색을 하며 대놓고 적개심을 드러내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걷고 있던 제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웬 자율 로봇이 제 앞을 지나가며 영어로 정중하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거든요. 자율 로봇에는 언어 설정 기능까지 있었기에 저는 로봇과 일본어를 통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로봇은 제게 수화물을 배달해주겠다며 수화물을 짐칸에 맡기라고 제안해 오더군요. 저는 2번 깜빡였습니다. 제가 아직 아시아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럽 기술 박람회에 온 건가요? 심지어 공항의 공기 중에는 제스민과 감귤향이 은은하게 났고 어디서나 기차 시간표, 호텔 방향, 공기질, 인근 관광지 등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음에도 무사히 집결지로 향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담임 선생님조차 아이들의 따돌림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기에 저는 선생님들에게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아이들을 놓치게 된다면 그대로 미아가 돼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공항의 표지판은 매우 직관성이 높았고 덕분에 저는 무사히 공항을 빠져나가서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버스에서 잠깐 졸다 보니 저는 어느새 서울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본격적인 서울 여행 전에 자유시간을 얻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인정할게요. 물론 한국의 공항은 흠잡을 데 없는 선진국의 공항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한국은 외국인들의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인프라를 구성해 놓는 국가로 이들은 이러한 보여주기식의 기형적인 발전으로 외국인들의 눈을 속이고 있지만 한국의 일반적인 시민들이 사는 곳에는 여지없이 저개발의 가난한 모습만이 즐비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 근처에 있는 길거리 노점 거리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만큼은 무조건 한국의 지저분하고 저개발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사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예요.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더러운 길거리 노점거리가 펼쳐져 있죠. 이건 일본 뉴스에서도 보도되는 내용이고 청결은 일본의 자존심과 같은 부분이기에 한국은 절대로 일본과 같은 청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아빠와 할아버지가 제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말했던 부분이 있어요. 한국의 식당에서는 맨손으로 요리를 하고 있어. 한국에는 위생과 관련한 법안 자체가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은 기름과 파리, 바퀴벌레뿐이지. 저는 이러한 무법지대 같은 한국의 모습을 기대하고 서울 노점 거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는 깨끗했거든요. 깨끗한 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일본보다도 더욱 청결했어요. 쓰레기통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이건 애초에 IoT 기반 시스템이 들어간 첨단 쓰레기통이었기에 쓰레기통은 자동으로 쓰레기를 분류하고 또 쓰레기가 일정량 이상 찰 경우 쓰레기통은 자동으로 관련 시설에 연락을 보내어 수거를 요청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쌓일 일이 아예 없었어요. 노점 상인들은 깨끗한 앞치마, 헤어넷,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곳은 분명 노점이었음에도 카운터에 QR 메뉴와 NFC, 신용카드, 일부 노점의 경우에는 전자지갑을 통해 거래를 지원하는 디지털 결제 단말기도 있었습니다. 가판대마다 손소독기 스테이션이 있었고 저는 최첨단 기술로 청결을 보장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전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들은 분명 길거리 노점 거리마저 깨끗한 건 전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현재 일본의 기술력과 부유함을 정말로 추월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 청결과 시민의식만큼은 절대로 일본을 능가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추월한 채 일본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던 것입니다. 이쯤 되자 저는 객관성을 잃고 말았어요.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죠. 결국 저는 여전히 무언가를 찾기로 결심한 채 떡볶이를 파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는 나이든 한국인이 가장 반일적이라고 경고하셨어요. 내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면 음식에 침을 뱉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떡볶이 하나 주세요 라고 가장 좋은 한국 억양으로 더듬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현재 일본 교실에서는 틈만 나면 한국어를 연습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뒤덮여 있고 한국 드라마와 K-팝 소리가 일본 곳곳을 뒤덮은 상태기에 저는 자연스레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 완벽한 한국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더군요. 일본에서 왔구나.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네, 저는 한국인 할머니가 이제 저를 노골적으로 모욕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제게 2인분쯤은 되어 보이는 떡볶이와 바삭하게 튀긴 튀김 2조각, 삶은 달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어묵 국물 컵을 내오시더군요. 이게 바로 차별일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제게 사기를 치는 게 분명했어요. 제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도 전부 가격을 청구할 게 뻔했죠. 아니면 아마도 할머니는 제가 주문한 떡볶이 요금의 2배의 요금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할머니의 진짜 속내는 그게 아니었고, 할머니는 더욱 기괴하고도 잔인한 속내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고 즉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거든요. 고추장 향신료는 지나치게 매웠어요. 압도적이고 불타는 열기가 화물 열차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혀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저 떡볶이 하나가 제 혀에 닿았을 뿐임에도 코에서는 콧물이 잔뜩 나왔고 눈에서는 눈물이, 심지어 입에서는 끈적한 침까지 줄줄 흘러나왔고 저는 결국 폭발적인 재채기를 내뱉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빠가 말씀하셨던 차별임이 분명했어요. 제가 일본인이라서 일부러 더 맵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 캠코더에는 이러한 차별의 순간이 전부 녹화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옆에서 떡볶이를 씹고 있던 한 여성이 휴지를 건네주었거든요. 한 남성이 가방에서 생수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한국은 분명 차별의 국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일본인인 저를 도와주는 건가요? 심지어 이들은 제가 일본인이라고 실토하는 장면을 전부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호의를 베풀어주는 건가요? 그러나 저는 곧 더욱 충격적인 상황을 접하고 그대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번역기를 통해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떡볶이가 너무 매웠나 보네. 요즘은 일본인들도 떡볶이를 자주 먹고 있고, 그래서 요즘 일본인들은 떡볶이 정도 맵기로는 그다지 매워하지도 않던데 아무래도 너는 떡볶이가 처음인가 보구나. 이 한국인 할머니는 저를 위해 떡볶이를 맵지 않게 다시 만들어주셨어요. 즉, 할머니는 고의적으로 제게만 매운 음식을 제공했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제가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약골이었기에 일어난 문제였어요. 심지어 할머니가 이 떡볶이 외에 추가적으로 주신 음식들은 전부 공짜였는데요. 할머니는 제가 손녀딸 같다며 공짜로 음식을 제공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일본인인 저를 차별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국가를 찾아준 손님이라며 저를 극진하게 대접해줬던 거였고, 저는 그런 친절한 한국인들을 완전히 오해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어리 빠진 채 분식을 그릇째로 비웠고 결제까지 마쳤어요. 일본에서는 노점상은 말할 것도 없고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동전을 짤랑거리며 결제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한국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군요. 모두가 휴대폰을 갖다 대며 편리하게 결제를 마무리했고 할머니 또한 현금은 오랜만에 보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너는 아직 어린 학생이잖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안 쓰는 현금을 사용한다고? 라고 물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비한다면 현격히 뒤처진 일본의 상황에 그저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저는 예상치도 못한 상황을 연달아 겪으며 완전히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바로 카페였어요. 아무리 할머니가 제게 덜 매운 떡볶이를 만들어주셨다고 해도 떡볶이를 처음 먹어본 제게는 그러한 매운맛도 아직 여운이 남았고 제겐 떡볶이의 열기를 식힐 음료가 필요했거든요. 아무래도 차가운 버블티는 제 몸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예상치도 못한 상황으로 당황한 제 마음을 침착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간 한국의 카페는 미니멀하고 흠집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처럼 저는 한국인 직원을 통한 주문을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카운터 앞에는 4개 언어로 표시된 키오스크가 방대한 디지털 스마트 메뉴를 선보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 키오스크는 AI 스마트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지 제가 일본어로 언어 설정을 한 뒤 10대 여학생이라는 것도 알려주자 이를 토대로 맛 추천과 칼로리 수치까지 알려주며 다른 10대 여학생들은 칼로리가 가장 적은 버블티를 선호했다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추천을 제공해 주었어요. 저는 이쯤 되자 완전히 까무러치기 직전이었어요.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최첨단 인프라도 인프라였지만 내성적인 제게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이 마치 꿈이 실현된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심지어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도 한국에서만큼은 손쉽게 주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에 준비된 국가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감탄을 하며 버블티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분명 제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전략은 먹혀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닉네임을 한국식 이름이자 한국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인 민지라고 설정했고, 그렇기에 한국인 카페 직원은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제 음료에 침을 뱉는다거나 하는 차별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 카페 직원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녀는 저를 보고 영어로 땡큐라는 말을 하며 응대해줬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발음 때문에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워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한국인 직원은 어떻게 제 정체를 알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녀가 독심술이라도 쓴 건가 싶어 공포에 질리고 말았고, 그렇게 참지 못하고 번역 앱을 켠 뒤 도대체 제가 외국인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놀라운 대답을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간단해요. 당신은 일본어 설정으로 키오스크를 조작했잖아요. 저희 직원들은 주문 번호를 통해 당신이 어떤 언어로 키오스크 주문을 마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외국인인 경우 저희는 최대한 영어를 사용하며 손님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건 그렇게나 친절을 우선시하는 일본의 서비스 문화보다도 더욱 우수한 서비스였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인 근로자들은 영어를 거의 못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은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는 곧 이 직원이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음료에 침을 뱉었다는 의심을 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음료를 테이블로 가져가서 앉으려고 할 때 컵 옆에 손으로 쓴 무언가를 발견했거든요. 일본어로 쓰인 어색한 글씨였지만 틀림없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바리스타는 번역 앱을 사용하고 써본 적도 없던 강문자를 손으로 작성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일본어를 못했기에 이 모든 귀찮은 과정을 감내하면서까지 제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몇 분 동안 메시지를 응시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이런 글을 써준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일본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낯선 땅에 낯선 사람이 제게 행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분명 저희 아빠는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무지막지한 차별을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저 일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왜 저를 미워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번역 앱에 입력했고 떨리는 몸을 애써 진정시키며 한국인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일본인입니다. 왜 저에게 친절을 베푸신 건가요? 그러자 그녀는 그것을 읽고 미소를 짓더군요. 당신이 여기 왔으니까요. 한국을 경험해보기 위해 시간과 돈,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러한 당신의 마음에 보답하는 것일 뿐이에요. 제가 한국인들은 일본을 싫어하는 줄 알았다고 답하자 그녀는 다시금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국인들은 역사를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방문객을 탓하지는 않아요. 당신은 아기를 품고 한국에 온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부와 정치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우리의 손님일 뿐이죠.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손님을 환대해주는 문화가 존재하고 한국인들은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찾아온 당신 같은 개인 관광객들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당신은 한국에서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차별은 절대로 겪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중얼거리며 감사 인사를 하고 어색하게 고개를 숙인 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컵을 들자 손이 떨렸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학교에서 반환의 선두주자였고 그래서 따돌림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저를 환영해주고 가족에게서조차 받지 못했던 아낌없는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분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카페에 앉아 방금 애완동물을 잃은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조용히 음료에 얼굴을 파묻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를 보고 비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모든 한국인들이 제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주었죠. 사실 한 명의 한국인이
걸어나가기 전에 휴지 한 움큼을 제 테이블 쪽으로 미묘하게 미끄러뜨렸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들은 답례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마음을 전하고는 가버리죠. 앞뒤가 다르고 대가 없는 친절 따위는 절대로 베풀지 않는 일본과는 정반대되는 문화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마침내 이 카페에서 나가려고 할 때 저는 이 카페에 대한 더욱 놀라운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키오스크의 추천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어요. 현재의 날씨, 습도에 따라 AI 추천 기능이 작동했고 맞춤형 메뉴를 추천해주고 있더군요. 추운 날에는 따뜻한 음료를 추천하고 습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가벼운 버전을 추천하고 있었어요. 저는 카페에서 나가다가 우연히 저와 같은 학교의 아이가 키오스크 추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저와 같은 나이에 같은 성별, 같은 국적의 학생이었음에도 저와는 다른 음료를 추천받았거든요. 이건 바로 한국의 AI가 실시간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고 그에 맞는 음료를 추천해 주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최첨단 편의성, 사려 깊은 서비스, 상상할 수 없는 디테일까지 모두 미소로 제공하고 있던 것이죠. 일본에서는 예의의 자부심을 느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더 희귀한 것, 즉 예의와 더불어 편의성, 따뜻함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이동했습니다. 제 한국에 대한 편견은 완전히 틀렸던 거였어요. 시간이 흘렀고 저는 다시 집결지로 향했어요. 저희는 경복궁을 시작으로 문화유산 투어를 떠날 예정이었고 집결지에서 버스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결지에 도착한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분명 저는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없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제 오랜 따돌림의 역사는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제게만 다른 일정표를 건네준 거였습니다. 저는 대형 투어 버스는 30분 전에 이미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심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제게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예상했어야 했어요. 일본에서 왕따는 매우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배제당하고 무시당하고 잊혀진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저는 외국에서조차도 잊혀진 것입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였다면 저는 그대로 방으로 돌아와 공 모양으로 웅크리고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저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친절하고 체계적이며 끝없이 효율적인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생각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뭔가 혼자서도 경복궁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휴대폰을 열고 길을 검색해보니 지하철로 금방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먼저 떠난 버스보다도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진정으로 미래로 발을 들였습니다. 현금으로만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였어요. 저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카드를 통해서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도대체 한국은 어떤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단 말인가요? 물론 다른 한국인들은 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을 태그하며 지갑을 꺼내지도 않고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소란도 지저분함도 없었습니다. 학교 복도보다 더 깨끗한 냄새가 나는 역에 들어가 우주선처럼 통제되고 정밀하게 느껴지는 환경을 거닐었습니다. 지하철은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깨끗하고 효율적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강의 철도 강국인 일본을 이 분야에서마저 진작에 뛰어넘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인쇄된 종이 시간표를 사용하고 있고 아날로그 간판, 잦은 지연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 지하철은 도저히 한국 지하철과 경쟁할 수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한국의 지하철은 1분의 시간오차도 없이 목적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경복궁까지 향하는 지도를 별도로 찾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각 출구에서 주요 랜드마크까지의 예상 도보 시간을 모두 표시하는 디지털 표지판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표지판을 통해 손쉽게 경복궁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마침내 역을 나와 경복궁으로 가는 길을 걸었을 때 저는 숨을 다르게 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끗한 공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처음으로 통제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버림받고 조롱받고 잊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해내고 말았습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친구들도 지금 막 도착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거의 늦지 않고 무사히 도착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눈치더군요.
이들은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이런저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경복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경복궁은 단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안뜰은 마치 역사 자체에 숨쉴 공간이 더 필요한 것처럼 광활했습니다. 곡선형 지붕과 선명한 색상의 단청 무늬가 있는 궁궐 건물들은 재건되거나 보존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모습 그 자체였죠. 시대를 초월한 웅장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복이었어요. 라벤더, 장미, 옥색의 실크 스커트, 정교한 자수가 있는 재킷 말이에요. 반 친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복을 대여한 상태였고 이들은 궁전 아치 아래에서 포즈를 취하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처럼 웃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한복은 기모노보다도 훨씬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한복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반한 감정을 주도하는 음침한 소녀였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돌계단에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근처 한복 대여점을 힐끗 보았습니다. 밖에는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왠지 모를 용기를 얻었어요. 한복은 한국에 오면 당연히 입어봐야 할 관광 코스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한복대여 줄을 서게 됩니다. 저는 부드러운 흰색 저고리가 있는 청자 녹색 치마, 진주 머리 장식을 대여했어요. 거울에 비친 저는 마치 조선시대에서 볼 법한 소녀 같았어요. 너무나도 잘 어울렸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한국인처럼 보인다는 것에 기쁜 감정까지 느꼈죠. 하지만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반 친구들을 향해 걸어가자 그들의 미소는 희미해졌거든요. 그들은 돌아서서 눈짓을 주고받으며 제게 대놓고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욕하던 음침한 녀석이 이제 와서 한국인인 척하는 거야? 믿기지가 않는군. 또 다른 학생은 얼마 전 저 아이가 한국 음식을 역겹다고 부르지 않았어? 진짜 역겨운 건 따로 있었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위해 입을 벌렸다가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틀렸다고요? 어쨌든 시도해봤어요. 나는 더 이상 한국을 싫어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 다시는 한국을 싫어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저는 한국의 가장 위대한 문화재 한가운데서 바람에 흔들리는 한복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다시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한 한국인 부부, 아마도 30대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 남자가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는 제 휴대폰을 들고 정문 앞에 저를 배치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 소매를 살짝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물러섰죠. 그 남자는 전문 사진작가처럼 몸을 웅크리고 좌우로 움직이며 100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을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준다고요? 아무래도 이 부부는 제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저를 위해 사진을 찍어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저는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할 뿐이었죠. 하지만 이 한국인 부부는 그렇게 전문적인 솜씨로 사진을 찍어주더니 이내 즐거운 여행 되라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대가 없는 호의를 받은 것이죠. 그들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차별은커녕 오히려 환대와 친절만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한 척을 하는 게 아닌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일본의 모든 궁궐을 압도할 만큼 최고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경복궁에서 입을 벌린 채 관람을 이어나갔고 이내 집결 시간이 다 되어서 집결지로 이동합니다. 집결 시간만 아니었다면 저는 이곳에서 밤새 경복궁을 관람했을 거예요. 그만큼 경복궁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죠. 그렇게 저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이동했어요. 다음 일정은 전세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향할 예정이었고 4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기에 저는 절대로 늦어선 안 됐거든요. 제가 늦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를 버리고 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정확히 7시 20분에 동문에 도착했습니다. 10분 일찍 도착했죠. 하지만 익숙한 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아직도 단 한 명도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심지어 7시 반이 되었는데도 동문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버스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짓궂다고 해도 여긴 외국이잖아요. 심지어 밤이었죠. 경복궁까지는 어찌어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제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저를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건 도저히 믿고 싶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제가 약속 장소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나 싶어 다른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쪽, 서쪽, 북쪽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SNS에 접속한 저는 봐선 안 될 충격적인 게시글을 목격하게 됩니다. 반 아이들 모두, 심지어 선생님까지 버스 안에서 단체로 사진을 찍은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1시간 전에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이들은 제게 이번에도 약속 시간을 1시간 더 늦게 알려줬던 거였고 선생님까지 속였는지 아니면 선생님도 한통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번에도 버려졌던 것이죠.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머리 위로 날아갔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 누군가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지금은 경복궁 야간개장 시간인 모양이었어요. 분명 저는 경복궁 야간개장을 감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절망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야말로 완전히 끝이었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친구들,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서로 계획하기라도 한 것인지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눈물을 참으며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을 향해 맹목적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장엄하게 느껴졌던 경복궁이 이제는 공포와 절망의 장소처럼 느껴졌어요. 지금은 밤이에요. 그것도 외국이라고요. 어떻게 제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일본의 잔인함과 냉정함은 일본인인 저조차도 혀를 내두르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역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옆 벤치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며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오열은 얼마 가지 않았죠. 얼마 안 있어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괜찮아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70대의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연한 회색 카디건을 입고 강철마저 녹일 것 같았을 정도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분명 한국인처럼 보였지만 저를 보고 한눈에 일본인임을 알아봤는지 제게 일본어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이 근처 출신은 아니죠? 저는 좌절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제 옆에 앉더군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었어.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너는 갈 곳이 없잖아. 그녀를 따라가도 될까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의 집을 따라가다니. 일본에서 이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할머니에게서 형용할 수 없는 신뢰감을 느꼈고 뭔가 그녀라면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제겐 선택권 자체가 없기도 했죠. 낯선 나라의 지하철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이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이곳 가까이에 있는 조용하고 소박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따뜻함의 요새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할머니의 집에는 다양한 최신형 가전제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희 집은 20년은 넘은 가전제품들이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으며 목욕물을 항시 받아놓으며 모든 가족이 그날 받은 목욕물을 공유하며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할머니의 집에는 딱 봐도 최신형처럼 보이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모든 가전제품이 최신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방은 AI 제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지 애초에 할머니의 집은 자동으로 온습도를 최적의 상태로 맞추고 있었고 오염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저절로 작동하는 공기청정기는 더러운 먼지들을 몰고 들어온 저를 감지하자마자 그대로 작동하며 집안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가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은 한국에서 평범한 서민층이고 AI 시스템은 자신의 딸이 설치해주고 갔다고 말씀하시며 한국에는 이러한 집안 풍경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딱히 특별할 것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중산층과 일본의 중산층의 집안 모습은 그 차이가 너무나도 현격했거든요. 이게 바로 양국의 수준 차이의 현실이겠죠. 그런데 도대체 할머니는 일본인임에도 왜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내 할머니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젊으셨을 적에 일본에 오래 살았기에 일본어에 능통한 것일 뿐 할머니는 한국인이셨거든요. 역시나 제게 도움을 베풀어 준 것은 한국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운 상황은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잠시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신 다음 거의 잔치상을 내어오셨거든요.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12가지 이상의 반찬이 각각 청와대 주방에서 일한 적이 있을 것만 같은 사랑과 요리 솜씨로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볼 뿐이었는데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음식이 모자라서 그런 거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편의를 봐주는 놀라운 친절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손님 자체를 반기지 않거니와 손님에게는 간편식 정도만 제공하지 손이 많이 가거나 어마어마한 양의 요리를 내어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기에 저는 한국의 따뜻하고도 아름다운 문화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 한국인 할머니의 따뜻한 모습에 다시금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한국의 노년세대일수록 일본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고 들었어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건 정말 합리적인 주장 같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할머니는 일본인인 제게 이렇게나 잘해주실 수가 있나요? 특히나 할머니는 수십 년 전에 일본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일본인들의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몹시 심했을 때라고 들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나 할머니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뿐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일본의 침략 때문에 수많은 피해를 받은 국가야. 그리고 우리 세대는 특히나 일본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기도 했지. 더 잘 살아보고 싶어서 가게 되었던 일본에서도 나는 엄청난 차별을 받았어. 하지만 나는 이 증오의 굴레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이건 정치가 아니잖아. 어린 학생이 꼼짝없이 밖에서 밤을 보내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겠어? 내 손녀딸뻘 되는 어린 학생을 말이야. 한국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절대로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한국인이 아니지. 이곳에서 너는 우리의 손님이자 지켜야 할 새로운 딸이야. 그렇게 저는 음식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른 채 눈물과 함께 꾸역꾸역 수많은 음식들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제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남은 한국 여행을 즐기라는 말씀을 건네오셨어요. 솔직히 기대는 안 되었어요. 일본의 따돌림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뿌리 깊고 이건 선생님들까지 동조하고 방치한 문제기에 그냥 학교 전체를 뒤집어 엎지 않는 이상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며 제게 꼬깃꼬깃하게 접힌 5만 원 지폐를 건네셨어요. 저는 절대로 이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큰 은혜를 빚진 건 저인데 제가 무슨 낯짝으로 이 돈을 받겠어요? 그러나 할머니의 고집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렇게 저는 강제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밖으로 나가보니 차량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운전석에 타 있는 사람을 확인한 저는 그대로 까무러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번 한국 여행을 총괄하는 선도부장 선생님이었거든요. 도대체 그가 왜 저를 위해 아침부터 이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저 하나만을 위해 차를 렌트했던 것일까요? 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뒤로 한 채 일단 차량에 탑승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서 도착한 부산에서 저는 또다시 예상치도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은 저를 조롱하는 표정을 짓기는커녕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그저 어쩔 줄을 몰라 했거든요. 심지어 선생님은 어디로 갔는지 아예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아리송한 상황에 당황해하던 저는 곧 사건의 전말을 깨닫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할머니의 모든 일은 자신이 처리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정말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할머니는 곧바로 일본 학교 및 일본 언론, 교육청 등 모든 기관에 전화를 돌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키우자 그제야 학교 측은 명예를 위해 부랴부랴 움직였다고 했죠. 사실 일본에서 따돌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학교 측이 따돌림을 인정하거나 수면 위로 드러내면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건의 스케일을 완전히 키웠을 때는 이야기가 달랐어요. 학교 측 입장에서는 지금은 얼마 남지 않은 명예라도 챙기기 위해 발에 땀이 나도록 움직여야 할 때였죠. 그래서 학교 측은 매우 이례적으로 따돌림 주도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 및 징계를 시작했고 선생님과 주동자 몇 명은 그 시간부로 즉시 일본으로의 복귀 명령이 떨어지며 곧바로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일본이 얼마나 음습하고 어두운 사회구조를 가졌는지 그리고 일본인들을 겁먹게 하거나 상황을 해결하게끔 하려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진정으로 내면이 강한 사람들이었고, 일본인들 중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너무나도 손쉽게 해결해 준 거였어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일본의 뿌리 깊은 문화를 이용해 제 부모님조차 손 놓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할머니가 저를 손녀딸이라고 부른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가족과도 같았던 것이죠. 일본에서는 누군가 튀는 행동을 할 때 그게 불합리함에 대한 저항일지라도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괜히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를 보고 유난 떨지 말고 참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문화입니다. 그 조화가 침묵 위에 세워지더라도 아무튼 조화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늘 미소를 지으며 남을 도와주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을 편하게 해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들은 분노를 하며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는 귀신같이 아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이었고, 저는 영광스럽게도 그러한 한국인들의 가족으로서 또다시 은혜를 입은 거였죠.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가 써준 편지를 꺼내어 읽었을 때 저는 그대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쿠라, 너 자신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 만약 그들이 내 가치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란다. 물론 이 세상은 차가울 수 있지만 내 삶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 이곳 한국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해. 그리고 한국은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야. 너를 언제든지 환영해 줄게. 저는 울면서 할머니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러고는 여권 케이스에 넣었죠. 저는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든 그것이 저와 함께 다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아빠가 주신 캠코더로 한국의 모든 모습들을 촬영한 상태고 영상들에 대한 정리를 마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영상들을 할아버지와 아빠가 자주 들어가는 혐한 사이트에 배포한 상태죠. 할아버지와 아빠가 마침내 제 영상을 발견했을 때 저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말해드릴 생각이에요. 반한 감정에 찌들어 현실을 보지 못했던 불쌍한 제게 한국인들이 깨달음을 준 것처럼 저 또한 우물한 개구리인 할아버지와 아빠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계몽시킬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저를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절대로 불쌍한 할아버지와 아빠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현실을 보려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지만 저는 결국 아빠와 할아버지께 현실을 마주할 용기를 줄 것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게 함으로써 혐한을 뿌리째부터 뽑아버릴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희 가족을 구원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런 할아버지와 아빠조차 한국에 데려가서 한국 구경을 시켜주게 될 때 저는 또다시 오래된 캠코더를 들고 모든 장면을 촬영할 거고 똑같이 사이트에 업로드할 거예요. 그런다면 이젠 많은 불쌍한 일본인들이 현실에 대해 직시하고 열등감이 아닌 사랑과 인류애를 되찾게 되겠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